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도쿄올림픽.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저녁 8시에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 근데 도쿄올림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19명이 추가돼서 대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6명이 됐어요. 괜찮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참 의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선수촌 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생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선수들이 밀접하게 접촉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경기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시선촌 같은 곳에서는 이제 각국의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또 식당 또는 세면대 이런 데서도 공동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들어올 때 입국할 때는 무증상이어서 음성으로 나왔다가 입국한 이후에 또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관중은 무관중으로 하겠지만 네. 선수촌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함께 생활하는, 또 격렬하게 운동하다 보면 땀도 나게 되고, 그다음에 접촉도 심해지고, 예컨대 뭐 유도나 이런 태권도나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또 전염이 될 가능성,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전 경기 가운데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지잖아요. 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 출전하기까지 결정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선수들의 안전이겠죠. 그렇죠. 선수들이 안전하게 잘 경기를 마치고 돌아와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선수들이 왔잖아요. 임원들도 오고 선수뿐만 네네. 아니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일본에 와서 감염이 돼서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보세요. 또 그분을 통해서 자국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기를 하는 우리 선수들 정말 안전하게 잘 지내다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주의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외의 시간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또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 거리두기 적당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회에 나가서 괜히 또 코로나19 확진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선수들 개개인이 그런 일을 잘 지키고, 우리 임원들이나 또 이제 인솔에 간 분들도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돼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도쿄 지역은 뭐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요, 뭐 1000명 이상씩 도쿄만 네. 그렇게 나오고 일본이 있어요, 아니라.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일본 전체랑 훨씬 더 많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 내부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제가 볼 때는 방역 체계가 제대로 완성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네. 일본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이번 올림픽 열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가 내각이 이걸 이제 강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의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비판을 면치 못할 일이 될 것이고, 일본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즉 정부의 방역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도 3명이나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뭐 관심도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철저한 방역 속에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을 좀 보면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된 건데, 여권에서는 안타깝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판은 뭐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살펴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2심, 1심이나 2심처럼 세부적으로 증인들 불러서 물어보고 이러지 않고 2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잘 했는가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2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아쉬움을 표명한 2심 판결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2심에서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 제시했던 여러 증거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그 알바이를 본인이 이제 거기 가지 않았다고 하는, 즉 그 시연하는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형성할 수 있는 뭐 닭갈비집의 주인, 운영하시는 분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재판부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죄가 나온 것인데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지금도 반발하고 있어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진영에서는 어쨌든 그런 이제 김경수 지사의 억울함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게 유죄로 나온 것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결과가 친문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상황이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판결 직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뭐 그냥 이제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과 그 드루킹이라는 김동원 두 사람만 아는 건데 네. 본인은 가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김경수 전 지사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뭐 사실관계야 뭐 두 사람밖에 알 수가 없지만 네.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 재심 아니면 사실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온 증거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혐의를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 혐의였잖아요. 예. 이 드루킹 사건, 일명기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서 2017년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하고 또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 제안을 이 김 씨 측에게 했는지 이 혐의인데 총영사직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온 거고, 무죄가 나왔죠. 네, 드루킹 관련해서는 유죄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불리던 인물이라서 이 사이에 여권 후보들이 누가 진짜 친문인가 이걸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제한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친문의 핵심인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만약에 유죄가 아니고 무죄가 나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후보로까지도 사실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친문 진영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는데 유죄가 이제 되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죠. 즉 친문을 누가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의 판세로 보면 이낙연 후보 쪽에 친문이 조금 더 많이 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친문 진영이 민주당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친문 진영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통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적통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낙연 후보는 본인은 반대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친문 적자가 누구냐, 누가 친문과 가깝냐, 친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논쟁이다, 또는 어떤 경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 후보들은 김 전 지사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죠? 두 분 다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어요. 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네. 그러니까 순진하고 착한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 속아서 이렇게 당했다. 이게 이제 두 분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것도 결국은 친문 진영을 향한 어떤 구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의 좌장격이니 친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럼요. 네. 네, 그렇게 보여요.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남은 22개월을 복역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2017년 당시의 당대표로 댓글 수사를 촉구했던 추미애 후보를 향해서 책임론, 원죄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일이냐면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남북 단일팀 여자 하키 이 아이스 하키가 단일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댓글의 매크로 작업,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소위 드루킹이 했던 작업과 비슷한 작업이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당대표였거든요. 네. 추미애 당대표가 이거 문제가 있다. 뭔가 이게 댓글 조작을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수사를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민주당에서 당시 강하게 수사를 요구를 했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처음에 드루킹을 찍어서 이 사람을 수사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댓글 조작에 관한 수사를 하다 보니 드루킹이 엮여서 거기서 나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 일까지 엮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드루킹을 특정해서 고발을 했다거나 그러진 드루킹의 않았어요. 실체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네. 몰랐죠. 근데 만약 그때 수사를 안 했으면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게 그 주장이에요. 네. 만약에 추미애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드루킹 관련된 수사도 없었을 것이고 드루킹 관련된 수사가 없었으면 지금의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유죄를 받을 일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게 발단이 돼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두관 지금 후보의 주장인 거죠. 네. 추미애 후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드루킹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와 연관된 거에 관계없이 그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그렇게 확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실이고요, 그것도. 그렇죠. 뭐 추미애 지금 후보가 네. 일부러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네. 네. 자살골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한번 짚어봤고요. 예. 야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사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심지어 국정원 댓글 사건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보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떤 후보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보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허익범 특검이 조사를 했거든요. 허익범 특검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는 관여된 게 없다. 증거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기 조직이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선 과정에서 대선 캠프의 유력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에게 접근을 했고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건의 실체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 보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다면 모를까. 그게 전혀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해라. 대통령 보고도 받지 않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거를. 네. 자기들끼리 했던 거고 본래 이제 대선 때 되면 지금도 저는 지금 대선 전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 뭔가 해달라. 예를 들면 드루킹 같은 경우는 뭐 총영수 자리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지 이게 뭐 조직적으로 국가가 또는 뭐 그 당시에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또는 활용해서 뭘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상황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가석방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설부터 좀 살펴볼까요? 저는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10번 정도 합니다. 네. 심사를. 근데 가석방 심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형기, 그러니까 유죄를 받고 나서 형기가 있으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네. 수용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모범적인 수용수를 가석방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럼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걸 꾸려요. 위원회를. 그래서 네. 거기서 심의를 해요. 가석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제 이런 사람을 가석방 시켜주세요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석방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사면은 대통령이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결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건 대통령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절차상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또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석방이라는 길을 통하게 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법무부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건 이제 가석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사면보다는 가석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가석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좀 낮다고 봐요. 아. 일부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병원에 다니고 이래서. 네. 근데 왜냐면 사면이라고 하는 건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네.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 정치적 논란도 많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면을 했을 때 야권의 분열이 일어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정치 개입한다. 이러면서도 비판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야당도.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면권도 국민적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하는 거다. 그럼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깜짝 사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많아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예측하더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사면할 수도 있죠. 그건 네.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사면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 또 형기를 어느 정도 마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그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역풍을 맞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클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면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는데 그걸 밀어붙였을 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고심을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면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는 행정 절차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대신에 가석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